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나도 간다 유럽 직업학교로 쓰신 양소영 교육 컬럼니스트를 모시고 이제 유럽 직업 교육과 이제 그거를 한국 어떻게 수용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책에 이제 그 독일, 덴마크,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12개 학교를 다니셨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떤 교육 전문가로서 이제 수많은 학생, 학부모, 선생님을 이제 그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국외에서도 많이 만나셨는데요. 네. 그 우리나라 교육의 최고의 문제는 뭔가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이제 직업학교를 다 취재하고 느낀 바로는 모든 교육의 중등교육의 초점이 대학교 입시에 모여 있다. 관심과 모든 초점이요. 그래서 모든 논의가 대학 입시에만 이제 관심이 가 있어서 어떤 교육의 다양성, 그러니까 사회는 다양해지고 있고 학생들도 굉장히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부모로서 모든 포커스를 다 그 대학 입시에만 맞추고 있는 게 가장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그 대학 입시에 전혀 관심이 없고 학원도 안 보내고 그러면 또 그런 상황도 굉장히 그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는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균형을 찾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죠? 예. 제가 생각한 것도 제가 유럽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도 균형적인 그런 배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배움이라는 것이 유럽도 공부를 자기의 자녀가 대학을 가는 걸 원치 않는 부모는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배움이라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인 게 동양과 서양이 다르지 않음을 제가 가서 느꼈거든요. 많은 부모들이 그곳에서도 대학을 보내고 싶어는 하지만 아이의 적성이라든가 혹은 대학에 입학해서도 졸업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을 해보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에 선생님의 그 진로 지도를 많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아이를 보내서 어떤 균형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한 30%가 인문계를 진학을 하고 덴마크 같은 경우는 40%에서 50% 가까이 지금 대학을 진학하고 있고요. 스위스에서는 30%, 오스트리아에서는 약 20% 학생들만이 이제 인문계를 진학하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의 다양성을 아무래도 부모들이 선생님의 그 진로 지도를 믿고 맡기고 또 그 결정에 따르는 게 아닌가, 그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한국에서 이제 유럽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들을 줄이고 이 직업 학교로 가라고 이렇게 국가가 유도를 하면은 학부모들이 막 이렇게 데모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 애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직업 학교가 웬 말이냐.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학부모들한테 직업 학교를 가라고 하면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유럽의 그 인프라, 그러니까 직업 학교에 대한 인프라라든가 또 기업의 참여 그리고 취업의 가능성 그리고 취업 이후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회들이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열려 있고 또 그러니까 직업 학교에 대한 인식도 저희와는 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을 저만 해도 좋은 그 직업학교에 대한 제반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보내라고 하면 아무래도 어렵겠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하신 학교 중에서 그 부르크도르프 직업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만 해도 3,900명이고 이제 교직원이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네. 이 자녀를 진로를 이제 고민하는 분들이 이제 과외도 많이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또 이제 또 뭐 모든 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차라리 애를 독일로 유학을 보내자. 네. 그게 훨씬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게 훨씬 더 싸게 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막 괴롭고 학원가
학교 가서 자고 또 학원 가서 또 공부하고 제대로 잠도 못하고 또 돈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차라리 그냥 어렸을 때부터 얘는 그냥 독일로 보내자. 네. 예, 그게 좋은 어떤 대안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독일 그 직업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학 자격이 중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되나요? 네, 중학교 졸업장이 네. 있어야 되고 예.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독일어입니다. 예. 이 독일어의 어느 일정 수준 이상 독일어를 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수업도 다 독일어로 진행되고 있고 시험도 다 독일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할 수 있는 클래스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영어 클래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독일어 교육을 거기서 학교에서 시켜주긴 하지만 기본적인 어느 정도 독일어 능력이 있어야지만 예.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선생님들께서 계속 강조했던 것은 독일어가 B2 이상은 되어야 된다. 예. 그래야 된다라고 독일어 자격 인증 시험에서 그 수준이 B2 이상은 되어야지만 여기서 수업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 큰 자격 조건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중학교 졸업장 그리고 자기가 왜 이걸 원하는지 근데 우리나라와는 달리 학교를 선택하고 기업에 취직하는 게 아니라 학교를 가려면 직업학교 같은 경우는 독일도 그렇고 스위스도 그렇고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이 3개국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학교와 연계된 기업에 먼저 취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얘기하듯이 선취업 후 학습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기업을 찾아서 기업에 지원을 합니다. 입사하듯이 지원을 해서 저는 이 회사에 일하고 싶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이제 지원서를 넣으면 회사에서 그 학생들을 이제 선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회사와 학교와 연계된 학교로 학생들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 입학이 먼저가 아니라 일단은 회사에 먼저 입사하는 것이 먼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 중학교 졸업장만 필요하니까 이 중학교에서 이제 반에서 뭐 꼴찌건 뭐 중간이건 전혀 상관없는 건가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어 인증 뭐 B1, B2만 되는데 그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제가 독일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서 B2, B1의 정확한 수는 모르겠지만 의사소통에 가능하고 읽고 쓰고 하는 것에 무리가 없을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원어민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원어민 수준은 좀 더 높은 레벨이고 그 바로 좀 아래 단계 읽고 쓰고 학습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정도의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가상의 어떤 학생이 초등학교 5, 6학년인데 공부를 진짜 못하고 공부는 소질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럼 얘는 독일 직업학교로 보내자. 그냥 독일어 이제 뭐 다른 과에 다 집어치우고 그냥 독일어만 하고 이제 이 중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독일에 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하여튼 직업학교를 나와가지고 이제 취업이 또 된 상태고 또 원하면은 대학도 갈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옵션이고 또 이제 학비는 없는 거죠. 학비는 거기서 내지는 않는데 생활비가 듭니다. 독일에서 이게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독일에서는 그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그 생활을 하려면 생활비가 필요하고요. 일단 취업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월급을 받습니다. 일정에 정해진 어프렌티스십이라 해서 그 도제 월급을 받게 되거든요. 급여를 보통 정규 직원의 한 70% 정도에 되는 급여를 받게 되는데 그 급여를 받고 생활을 하고 제가 이제 독일에서 어떤 학생을 만나봤냐면 스페인에서 온 학생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마련해준 그 숙소에서 돈을 내고 이제 월세를 내는 거죠. 월세를 내고 이제 생활하고 있었고 그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번 돈으로 월세를 내고 또 생활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직업학교에 지나가는 학생들이 그야말로 15세, 16세인데 이미 취업이 된 상태라는 건 좋은데 한국에서 이제 직업학교 유학을 가는 경우 그 부모들로부터 떨어져가지고 있는 게 좀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오는 그 직업학교 학생들 어떤 경우에는 외국인 학생 비율이 막 40~50%까지 되는데요. 그 학생들 이렇게 무슨 이렇게 부모와 멀리 떨어져가지고 방황한다든가 그런 건 없나요?
그게 왜 없겠어요? 당연히 가장 큰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학생들을 보낼 때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난 외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학생이었었어요. 스페인 학생 같은 경우는 20살, 19살, 고국에서 스페인에서 이제 학교를 좀 마치고 그리고 독일에서 직장을 구해서 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온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학생 같은 경우는 태국 학생이었는데 태국 학생 같은 경우는 언니가 독일에서 이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언니와 같이 언니가 결혼을 해서 독일로 이주한 케이스여서 그래서 이제 언니와 같이 생활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홀로 나와 있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 만나지 않았는데 있긴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학비는 무료지만은 그 생활비하고 이 기숙사 뭐 거주 문제는 어떻게 맞습니다. 되나요? 거주 비용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상공회의소, 그 지역의 상공회의소라든가 기업에서 마련해 준 오피스텔 같은 경우 기숙사 같은 숙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생활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거기서 이제 각자 방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활하는데 비용이 50만 원 정도 비용을 내고 있고 그리고 저 회사에서 또 돈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 스페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도 저 저축을 해요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만족도가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독일을 비롯한 이제 직업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는 나중에라도 이제 뭐 대학에 가고 싶다는 대학에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일단 선취업인 상태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뭐 문과인 경우에는 인문학이라든가 이과인 경우에는 수학하고 과학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네. 그것도 잘 제도 가르쳐 주나요? 그 학생들 같은 경우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를 보면 주로 자기가 고등학교 때 직업학교에서 배우고 그 일을 했던 경우 그 관련 연관 학과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그 기본 학습은 직업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 연관 학과를 가는 경우가 있지 동떨어지게 가는 경우는 좀 많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고등학교 수업과 연관되어 있는 학과를 가는 경우에는 이미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진학을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비가 이제 뭐 무료이지만은 예. 이제 그러니까 유럽도 사는 게 이제 이게 뭐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뭐 난민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뭐 학비를 받는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그런 분위기는 감지 안 됩니다. 예, 전혀. 그러니까 오히려 난민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제 책에서도 난민 학생들, 직업학교에 와 있는 난민 학생들 이야기를 넣었지만 난민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잘 보호를 받으면서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난민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무료로 독일어 수업을 특별 수업을 과외 수업을 학교에서 진행시켜주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메르켈 정부에서는 굉장히 난민 보호 그리고 또 다른 유색 인종에 대한 그런 보호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직업학교가 기존의 그 시스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보니까 유럽의 경우에는 일단 이게 성공하려면은 이 정부와 회사 사이에 어떤 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가장 큰 역할을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예. 기업 얼마 전에도 저희 이제 교육부에서 선취업 후학습에 대한 정책을 이제 내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업의 아주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기업의 니즈가 없이는 사실은 직업학교가 성공적으로 아이들이 취업을 하고 또 대학을 진학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제가 이제 4개국을 다 봤는데 4개국 모두 기업의 정말 적극적인 참여,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먼저 이제 학생들을 취업해서 도제로서 회사에서 받아들이고 그 학생들을 안전하고 잘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내보내고 자기 회사에 꼭 입사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기업의 사회적 책무라는 생각이 들고 또 기업 입장에서도 기업의 홍보라든가 그리고 그 젊은 학생들의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는 홍보라든가 그 기업의 영리에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정부가 또 지원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사실은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학교 시스템이 성공하려면은 이 전통도 필요하고 그 어떤 철학이 필요한 것 같은데, 뭐 독일 같은 경우 이 직업교육의 역사가 12세기까지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어떤 과학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단 이 산업 수요를 예측해가지고 교육 과정에 반영하고 네, 그런 게 맞습니다.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예. 그 철학으로는 이제 전통은 이제 뭐 수백 년 동안 이게 축적된 그런 도제제도의 노하우가 있고, 그다음에 철학은 이제 부르크 도르프 직업학교의 경우에는 이 한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정신, 교육 철학이 있어야 되고, 예.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이 국가와 사회 내지는 이제 기업의 적극적인 이 지원과 협업이 필요하고,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에 이제 이식하는 게 이걸 도입하는 게 힘들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특성화고 마이스터교가 생겼고, 또 이제 2014년부터 일학습 병행제가 생겼는데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건 없겠죠. 근데 정착해서 성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본 학생들 중에는 정말 대다수가 제 책에도 나오지만 3대가 같은 직업, 그래서 제가 이제 손자죠. 마지막 손자인데 제가 아버지, 할아버지가 했던 일을 하고 싶어서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그 사회적 인식, 그 직업에 대한 자동차 기술자, 그리고 뭐 벽돌공, 그리고 워치메이커, 시계를 만드는 시계공,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기술인, 직능인, 그런 마이스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회적 인식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부모와 할아버지, 그 조상 대대로 살아오는 것을 아이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나도 아버지가 했던 그런 직업을 하고 싶어요 라고 이학교 온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인식의 변화, 그리고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인프라가 갖춰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직업학교의 졸업생들이 어떤 성공 사례들이 계속 나와서 가시적으로 저희가 이 학교를 또 이런 전문 분야를 했더니 이렇게 성공을 해서 우리 아이도 한번 보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성공 사례들이 정말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학부모들이 접하게 된다면 안 보낼 학부모라가 없겠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고 사회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로지 이제 대학 입시를 붙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부모들이 대학 입시를 붙들고 있는 이유가 아이를 대학을 보내야지만 그 다음 아이의 진로에 유리하다고 부모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보내는 거죠. 하지만 이제 직업학교를 나와서 우리 아이들 진로에 더 유리해. 취업도 되고 내가 아이들이 돈도 벌면서 그리고 그 다음 대학도 성공적으로 가더라. 대학에서 직업학교를 나온 아이들을 더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더라라는 그런 인식이 이제 되어진다면, 갖춰진다면 직업학교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고, 가장 그런 성공적인 사례가 유럽에서는 스위스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위스가 그런 식으로 이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덴마크라든가 독일에서도 스위스를 꼭 참관하러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책에 보면은 이제 이 코펜하겐의 어느 직업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로봇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가구를 제작한다 그런 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직업학교가 이제 어떤 장인을 학교에서 키우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막 발달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장인제도, 도제제도 같은 게 약간 흔들리지는 않을까요? 그 현장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맞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그 질문을 그 선생님들, 그리고 뭐 교장 선생님, 그리고 그 직업교육 관계자, 연구하신 연구소에 계신 박사님들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빼놓지 않고 물어봤고, 아마 제 책에도 빼놓지 않고 그분들의 의견이 나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결론을 얘기하면 낙관적으로, 비관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장인 기술에 대한 그 교육을 낙관적으로 보시는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구분이 되고, 기계를 통해 기계가 사람이 더 창의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직업학교 교육 역시 단순한 기능공을 기르는 그런 교육의
멈추지 않고 좀 더 깊은 사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좀 더 크리에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이제 교육 과정들을 계속 변화하고 바꾸고 바뀔 계획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단순히 이제 자동차 이제 공장을 보더라도 예전에는 자동차 교육이 나는 이 섹션의 이 분야만 딱 알면 돼라고 교육을 이제 시켰다고 하면 그게 아니라 전체 프로세스를 다 꿰뚫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교육 과정을 계속 변화하고 있다, 변화해서 만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낙관적으로 보고 계시고 지금 내년엔 연구서들 어떻게 하면 좀 더 직업 교육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유럽 내에서 자체 세미나를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연구 결과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연구하고 있고 또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강조하실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 사실은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제 아이들, 제가 3명의 아이를 기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개성이 다 하나하나 얼굴 생김새가 다르듯이 성격도 다 다르고 또 재능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본인이 잘 알고 그리고 자기의 꿈을 좀 다양하게 계획하고 또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